안녕하세요. 마케터의 네입니다. 광공부학 정주행 광고 캠페인 두 번째 시간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광고 효과에 대해서 좀 프레임워크를 좀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무엇이고 미디어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비자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MC라는 것은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말 그대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이나 우리가 앞서서 그 광고 홍보학개론에서 배웠듯이 PR, 이벤트와 같은 이런 다양한 마케팅 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마케팅의 툴이 있을 것이고 이 마케팅 툴을 통해서 통합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의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수단들이 미디어 매체들이 각자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한 지향점과 전략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관성이 있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개념이 바로 이 IM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MC라는 거는 단순히 프로모션 수단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마케팅의 툴도 많고 옛날에는 TV나 라디오 매체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만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뭐 사람들 간에 어떠한 뭐 트렌드나 밈 같은 걸 일으키는 수단이었다면 지금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매체로 보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사는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광장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매체가 내가 다 한다가 아니라 수많은 광장들이 있는 거예요. 광장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고 그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들을 접근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에이전시나 마케터나 기획자나 또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수단을 흩어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MC에는 몇 가지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소비자의 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가 옛날이면 사실은 옛날은 약간의 군중심리라는 것이 강했지만 물론 지금도 군중심리라는 게 있지만 이제는 정말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그 가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소비자, 내가 그냥 재밌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 매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매체들이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제 미디어 믹스인 거죠. 세 번째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접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소비자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 브랜드와 접촉을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IMC에는 이런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 1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계속 얘기했듯이 옛날 뭐 1950년, 60년, 70년, 80년대 시대 때는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물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연 같은 걸 제출을 하거나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뭐 취재를 하는 시기였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미디어 매체 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이었습니다. 소비자랑 소통하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향적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 세대는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 나오는 90년대와 2000년대 시작부터는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죠. 그때는 이제 뭐 커뮤니티도 있고 다양한 뭐 블로그,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교환 패러다임들이 일어났고 지금 같은 2010년대, 20년대는 결국엔 관계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SNS가 뭐 이제는 고착화가 됐지만 지금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전후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이 나왔고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도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쌍방향을 넘어서 아예 소비자가 생산자의 영역, 그러니까 창작자의 영역에까지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자극에 반응을 하거나 교환하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관계 패러다임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TL 마케팅과 미디어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자면 WOM이라고 해서 이제 워드 오브 마우스,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WOM이라고 단어를 쓰는 것보다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입소문을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네, 구전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이럴 마케팅으로 사실은 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바이럴 마케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입소문을 마케팅 요소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마치 그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듯이 그러한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기능의 특성이나 장단점에 대한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입소문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미샤의 뷰티 너츠 앱이라든지 아니면 딤체의 김치 냉장고 프로모션 같은 거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딤체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소문의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 시대 때 막 이제 가전 제품에 사실은 어머님들이 사실 의사결정이 크잖아요. 아버님들은 사실 회사를 다니시다 보니까 냉장고 뭐 사지, TV 사지, 뭐 사지 이거는 안 하실 것 같아. 옛날에 물론 지금은 이제 청년 이제 1인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이런 거에 구분 없이 전자제품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가 기울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어머니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김치 냉장고는 이제 어머니가 의사결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당시에 뭐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지 뭐 TV에서 광고 한번 했다고 바로 나는 냉장고를 사야 되겠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한번 써보니까 뭐 옆집 아줌마가 써보니까 냉장고가 괜찮더라 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이웃 소개를 하면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든지 사은품을 좀 껴서 준다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전 마케팅이라는 게 진짜 특정 그 카테고리 영역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PPL, 뭐 많이 아실 텐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이제 특정 제품을 이제 간접적으로 노출시키는 제품인데 옛날에는 이제 국내 제품들을 많이 노출시켰지만은 지금은 이제 해외 제품들도 많이 노출시키는 것 같아요. 해외 이제 유명 가구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노출시키는 것 같고 영화 E.T. 같은 경우에도 리세스 피스 초콜릿 캔디 이런 게 많이 이제 PR 광고로 나왔다고 합니다. PPL 광고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PPL에서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노출을 시켜주면 역효과가 오히려 나는 것 같아요. 저거 광고네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PPL을 정말 잘 쓴다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TVN에서 나영석 PD가 하는 삼시세끼 광고가 아니라 삼시세끼 예능 같은 경우에는 삼시세끼는 엄청 사실 그 음료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노출시키는 데는 매우 좀 좋은 그 제작 환경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사용법들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노출시키는 게 PPL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 저희가 지난 시간 때 이제 광고 효과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AISAS에 대한 비판을 몇 가지 좀 지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능동적이냐? 소비자가 이제 우리가 뭐 단순히 이제 AIDS 해가지고 인지해서 흥미가 일어나면 욕구가 생기고 구매를 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단순하게.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그러면 뭐 소비자들은 그럼 뭐 단순하게 광고만 보고 사냐?
소비자들은 검색을 한다. 흥미가 관심 인지를 하고 흥미가 생기고 그러면 검색을 하시고 액션을 한 다음에 공유를 한다라고 했어요. AISAS는. 근데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소비자가 그럼 능동적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소비자가 능동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마케팅 했었었고 웹툰 플랫폼에서도 운영을 해봤었고 경험을 해보면 모든 소비자가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비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귀찮아서 또는 뭐 내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뭐 이런 약간 수동적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AISAS에 대한 비판은 AISS가 완전히 이 프레임워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는 능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소비자가 지혜로운 소비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점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검색을 통해서 구매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앞서 우리가 그 입소문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딤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빠른 건 뭐 내 친척이나 뭐 주변에 있는 친한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만났어요. 카페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요즘에 뭐 무슨 전자냉장고가 효율도 좋고 전력 효율도 좋고 괜찮더라. 뭐 이런 이 입소문을 통해서도 광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여도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관여 상품이 있고 고관여 상품이라고 할 때 고관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고가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구매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5천만 원에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뭐 TV 광고 한번 봤다고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엄청나게 따져서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 관여도에 따라서 저관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구매 패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경우의 수처럼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관여도에 따라서 구매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비판점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모든 연령층의 구매 행동을 이 AISS가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아버지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구매하시는 경우는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구매하는 경우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고 내 친척 동생이나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구매할 때 패턴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향적으로 저 AISS나 광고 효과 프레임워크나 아까 마케팅 퍼널이나 이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제품들이 구매 주기가 항상 뭐 1년 단위 뭐 5년 단위가 아니란 거죠. 예를 들어서 저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뭐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소진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체크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언제 샀는데 다 소진되니까 3월달에 소진 다 됐더라.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이 구매 주기가 생기네? 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아몬드 같은 거를 먹으니까 아몬드나 견과류 세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먹는다고 했었을 때 뭐 2달 정도의 소진이 돼. 그렇다고 이 모든 견과류가 2달 만에 소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약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갈 수도 있고 알약이나 약을 먹을 때는 3개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음료수를 먹을 때는 뭐 일주일 안에 먹을 수도 있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구매 주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정보의 질과 소비자의 판단 문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WOM으로 해서 구전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사실 너무 올드한 표현이고 요즘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바이러스처럼 입에서 입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퍼뜨리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자연적인 구매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바이럴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가닉한 바이럴이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기업의 일도나 또는 직접적인 뭐 마케터나 기획자의 일도 없이 고객 스스로가 본인들이 쓰니까 좋더라 하고 리뷰를 남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반드시 우리 리뷰를 써주세요. 리뷰 써주시면 뭐 코카콜라 하나 드릴게요. 뭐 사이다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런 리뷰도 있지만 그냥 아무 이벤트 없이도 사람들이 정말 맛있으면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라고 리뷰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자연적인 바이럴이잖아요. 뭔가를 주니까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리뷰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만약에 제품이 너무 별로였어. 그러면 이 제품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라고 써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만들게. 우리가 쉽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나쁜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잡플래닛 같은 데 들어가서 리뷰 쓰잖아요. 회사 리뷰. 그게 뭘 회사가 어떤 뭐 잡플래닛이 어떤 포인트를 주고 뭐 돈을 줘서 우리가 리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약간 좀 내가 너무 좀 억하심정이 있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은 좀 걸르십시오 라고 좀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약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리뷰를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가닉 바이럴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은 선하지 않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반드시 오가닉 바이럴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블로그 리뷰나 체험단이나 이런 뭐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바이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협찬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남들이 하니까 나도 블로그 체험단 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블로그 뭐 인플루언서 협찬해야지, 이거는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끔씩 그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뜬금없이 뭐 이제 좀 막 제품을 홍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플루언서들이 홍보를 해봐야 그 제품을 그냥 하나 들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그 정도만 찍고 그냥 리뷰 써주는 거 정도거든요.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정말 그걸 가지고 마케팅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찰떡궁합으로 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한 그 좀 그런 그 액션을 취해주지 않는 인플루언서라면 굳이 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버즈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게릴라 마케팅, 스텔스 마케팅, 레디컬 마케팅, 엠부시 마케팅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버즈 마케팅은 우리가 새의 지적임이잖아요. 버즈라는 것이 새들이 지저귀는 거를 이제 버즈라고 해요. 주로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구존을 유도하는 것이 이제 버즈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은 이제 이메일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전자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제 좀 구전을 유도하는. 근데 핸드폰은 좀 올드하다. 이게 좀 제가 책에 있는 좀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강의 자료에서 좀 정리한 부분이라서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서 구전을 유도하는 경우들을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게릴라 마케팅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게릴라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막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요즘에는 이제 게릴라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죠. 예. 게릴라 전술을 마케팅해서 잠깐 이제 갑자기 나타났다가 뭐 사라지는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 상품 선전이나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を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텔스 마케팅은 이제 말 그대로 몰래 이제 파고들어서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스텔스 마케팅을 정말 잘 쓰면은 좋은데 잘못 쓰면 그 이제 그런 것만 딱딱 잡아가지고 저격하는 채널도 있잖아요. 이거 알고 보니까 마케팅 광고였는데요 하고 이 뒷광고였는데요 하고 저격하는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텔스 마케팅 잘못 쓰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바이럴 마케팅은 정말 잘 쓰면 돈이고 잘못 쓰면 독입니다. 레디컬 마케팅은 이제 시장 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고객이 있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연대감을 구축함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고요. 엠부시 마케팅은 이제 엠부시라는 거는 매복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혹시 뭐 게임 FPS 게임 많이 하셨으면 엠부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엠부시 마케팅은 이제 매복 공격을 이용을 하고 특정 이벤트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결의는 없지만 교묘하게 이 규제를 약간 편법식으로 피해서 공식 스폰서 코인처럼 포장해서 성과를 올리는 기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옛날에 그 드라마 많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많이 그 오징어 게임을, 사실 그거는 불법이긴 하죠. 편법이 아니라 거의 불법 수준으로 그 오징어 게임에서 입었던 뭐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임의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법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많이 해요. 근데 또 그걸 많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 즉각적인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이 중국에다가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할 수는 없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MVC 마케팅을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소설 미디어를 보겠습니다. 소설 미디어의 등장 배경을 보면 우리 이 아저씨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크 주커버그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페이스북이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벌써 20년 된 서비스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같이 만드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엄청난 우리가 미국 주식에서 매그니피센트라고 하잖아요. 세븐. 거기에 이제 뭐 애플도 들어가 있고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는데 그 중에가 이제 페이스북 메타입니다. 정말 부자가 됐죠. 물론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인맥이 있어서도 성공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마크 주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이 정말 인간의 본성을 잘 건드리는 것 같아요.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독을 느끼냐 고독을 느끼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또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비교도 해보고 싶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중심의 미디어가 소비를 탄생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동물을 잘 겨냥한 것이 이런 SNS인 것 같아요. 특히 페이스북만 마냥 운용했으면 성장성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정말 선택을 잘한 것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잖아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자기 거가 됐고, 지금은 스레드 SNS를 만들어서 스레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SNS를 통해서 많이 만들게 되면, 나중에 되면 사실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20년 동안 서비스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있겠어요, 이야기들이. 글로벌한 매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이제 개인 미디어의 소유가 가능해졌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하게 변화됐고, 기술의 발전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셜 미디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셜 미디어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협동형, 그리고 표현형인데요. 협동형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공유하는 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이 많이 쓰였던 채널들이 주식방인 것 같아요. 예. 불법 리딩방 말고 그냥 주식 공유해주는 그런 정보나 아니면 뭐 주식 관련된 증권 관련된 정보방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텔레그램에 엄청 많고 조금만 검색을 하셔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소셜 미디어거든요. 채팅이나 메신저로 시작을 했지만 단체 채팅방도 소셜 미디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협동형의 기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표현형.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에 의해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틱톡, 바이트댄스의 틱톡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로 SNS라고 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틱톡인데, 트위터는 이제 테슬라가 X가 인수하면서 X로 이름을 바뀌었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체고,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영상이나 짧은 영상, 릴스가 특화되어 있는 매체이고, 대부분 이제 좀 헬스를 하시거나 모델이거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트위터 X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바이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트윗이나 트윗을 하면 정말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어떤 입소문을 내려면 X만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언론적인 부분을 보면 정치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 X를 통해서 정말 발빠르게 퍼져듭니다. 옛날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을 때도 X를 통해서 많이 그게 빠르게 이슈가 퍼졌었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나 전쟁을 했을 때, 가자지구의 전쟁을 했었을 때도 그런 X를 통해서 빠르게 그 현장 상황들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래서 X가 이런 거에 가지고 있는 게 선순환인 게 중동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그냥 서방권이나 아시아 동북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SNS의 선순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튜브가 많아지면서 저는 유튜브가 좋은 점이 있느냐 나쁜 점이 있느냐고 얘기하면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옛날에는 들을 수 없었던 좋은 강의나 좋은 영상이나 지식 콘텐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틱톡은 이제 조금 이제 젊은 진짜 어린 나이의 친구들한테 정말 좀 효과적이죠. 10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제 밈이나 트렌드를 퍼뜨리는 데서 틱톡이 정말 많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폼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 이모지나 효과들을 추가해서 공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로 변화된 소비자들을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누구나 정보를 발산할 수 있다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뉴스 매체보다도 이제 X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발빠르게 뉴스가 전달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어떤 글로벌한 증권 시장을 보고 싶으시면 뉴스로 보는 것보다 특정 SNS를 팔로우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그 보도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뭐 YTN 같이 24시간 동안 하는 매체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뉴스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 전후로 해서의 그 뉴스 사건들을 취합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발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정보인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보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권리는 이제 창작자, 특정한 권력이나 뭐 PD나 뉴스 데스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정보를 생산하고 취급하는 데에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다수의 공감을 습득하지 못한 정보는 사장될 수밖에 없고, 이 정보가 가장 최상의 것일 경우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의 선택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공감, 얼마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느냐가 이제 정보의 양과 질을 따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자 간의 연결입니다. 이제 선택의 주도권은 소비자들마다 있다는 거예요. 탑다운에 이제 뉴스가 내보내고 그게 블로그나 SNS 통해서 퍼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SNS에서 퍼지던 것이 커뮤니티로 올라가고, 커뮤니티에 올라갔던 것이 블로그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 이제 오히려 바텀업 방식으로 되고 있죠. 특히 많은 이제 지상파 매체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제 쇼츠나 인스타의 릴스 영상들을 짜집기해서 아침에 이제 그 모닝 뉴스에 내보내잖아요. 오히려 바텀업 방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생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 매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일한 생태계에서 이제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제 그 SNS에 있기 때문에 기업도 소비자들을 만나기에 SNS에 뛰어들고, 정부 역시도 정책이나 어떠한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SNS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무원 공직사회가 많이 힙해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옛날에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적 있으신가요? 공정거래 엄청 재밌습니다. 인스타그램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좀 아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직사회도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홍보나 정책을 딱딱하게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밈이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어떤 정보를 취급하느냐는 전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달렸지만 정보의 양과 질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 믹스를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매체의 트리플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 광고 캠페인을 한번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매체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